공지사항이 몇 개 있는데, 자, 첫 번째, 다른 수업에서 나온 질문인데, 어, 7분 늦게 들었는데, 지각 처리되어 있다. 지각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질문인데, 지금 금방 그 스크린샷을 했죠. 여기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클래스는 학생이 많지 않아가지고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학생이 많은 클래스에서는 그냥 언제 학생이 들어오는지 나오는지 그 컨트롤이 안 됩니다. 거기다가 그게 이 툴이 그런 기록이 있는지 기록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아마 그런 기록 기능 자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출석을 따로 불러야 되죠. 그래서 따로 부르는 대신에 지금 내가 스크린샷을 남깁니다. 그래서 스크린샷을 남기는 시점이 출결을 확인하는 시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수업 시간에 교수가 들어와서 출석을 부르는 시점이 출결의 기준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보통 1시간짜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과 끝에 2번 확인하고 2시간 연강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한 번 확인하는 그런 식으로 3번 정도 스크린샷을 남깁니다. 남겨가지고 나중에 조교한테 시켜가지고 사람 이름을 보고 확인해 달라라고 해가지고 출석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다.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어떤 수업은 스크린샷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1분에 딱 남겼죠. 그러니까 그 1분을 지나가면 바로 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출석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다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수업 지금 온라인 수업에 대한 비대면 수업에 대한 공지를 다시 한번 더 남겼습니다. 남기고 지난주에 이 관련돼 가지고 월요일날 교무회의도 하고 화요일날 다시 또 뭐 학과장 회의도 하고 여러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반 현황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의논도 하고 의견 수렴도 했습니다. 자,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쉽게 이야기하면 상황 변화가 있을 때까지 비대면 수업이 지속된다 라는 거죠. 지금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했다가 지금 다시 감염이 늘어나가지고 다시 지금 학교를 문을 닫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모범적인 예방을 했다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오히려 계약을 했다가 지금 다시 상태가 악화된 그런 경우까지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다들 조심스럽게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감히 지금 계약을 못하는 그러니까 초중고가 일단 계약을 하고 그 분위기를 봐가지고 대학에도 결정할 건데 아마 우리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 먼저 계약을 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온라인 강의가 지속될 수는 있습니다. 뭐 현재 보기에 가장 이상적인 거는 가장 빨리 계약할 수 있는 것은 아마 5월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언제 다시 그 등교를 할 수 있든지 등교 가능 그 시기가 결정되면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공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다른 지역에서 집에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 춘천에 와서 뭐 살 때를 마련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주일 전에는 공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공지가 되면 그때 다시 학교에 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일단은 단계적으로 그 인클래스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뭐 우리 과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온라인 수업이 해도 뭐 별 무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그러나 이제 제일 애로가 있는 것이 실습 과목입니다. 이런 과목이 아니라 실습 과목 같은 경우 수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학생들도 불만이 많고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번 주부터 학교에서 과목별 조사에 들어가는데 그런 실습 과목 중심으로 먼저 아마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을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대한 이제 정책, 그 다음에 평가에 대한 정책이 조금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인데 뭐 그 문제는 다 그 담당 교수가 재량껏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처음 계획대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다 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래도 그게 공정한 평가고 그 다음에 시험을 2번 쳐야지 아마 그 위험도를 낮추는 거죠. 한 번에 몰빵하면 굉장히 위험이 있죠. 그런 차원에서 2번을 치는 걸로 하고 그런데 중간고사를 원래 계획했던 시기에 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뭐 언제 개학을 하다 학교에 올 수 있던 기말고사 이전에 학교에 올 수 있다 그러면 오는 날 당장 첫 번째 중간고사 칠 겁니다. 그래서 치는 범위는 처음에 계획되어 있던 대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장을 하고 있죠. 13장, 14장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14장까지 중간고사를 계획대로 가능하다면 칠 예정입니다. 칠 예정이 만약에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이 늦어져 가지고 거의 기말고사 전주에 처음부터 올 수 있다. 그러면 그때 2주 연속해가 시험을 칠 수도 있겠죠. 중간고사 치고 그 다음 주에 기말고사 치는 그런 식까지. 그러니까 최후까지는 그런 식으로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안 되고 만약 기말고사 시기에 처음 여러분 등교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뭐 불가피하게 기말고사 한 번으로 그냥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걸 일단 잠정적으로 우리 평가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준은 다 동일하고 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이런 식으로 가능하면 둘 다 치고 정 불가능하면 기말고사 한 번만 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출석이나 아니면 과제 평가는 그것도 현재 평가 기준하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출석과 과제가 전체의 20%를 배정했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35%, 기말고사 45%. 이 기준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바뀌면 이것도 또 뭐 물론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전에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줌이 지금 쓰고 있는 줌이 폭파가 잘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상하게 뭐 해킹도 되고 폭파도 된다 그러는데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 그러면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지금 줌은 여러분들한테 스마트 캠퍼스의 아이디를 남겼죠. 이 아이디만 알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상하게 수업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장 내가 이 수업에서 나가겠습니다. 나가면 자동적으로 수업은 종료가 되어버리고 나가서 다시 아이디를 만들 겁니다. 다시 아이디를 만들어서 스마트 캠퍼스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로 수업이 종료되면 다시 스마트 캠퍼스에 확인을 해보고 새로운 아이디를 올라온 아이디를 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수업을 재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일단 비상시를 대비한 대비책으로 그렇게 우리가 정해 놓읍시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에 내가 까먹을지 모르니까 다음 시간은 수요일이죠. 다음 시간 수요일은 15일 총선입니다. 총선이기 때문에 공휴일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선거에 참석하고 공휴일이기 때문에 수업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그 다음은 다음 주 월요일 수업을 재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공지사항입니다. 혹시 질문 또는 수업 운영에 대한 제안이랄까 뭐 어떤 거든지 환영합니다. 그럼 수업 중간에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기 바라고. 자, 오늘은 12장을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12장을 하고 있었죠. 12장을 보면 12장은 ISLM 모형의 응용이었습니다. 응용인데 지난 시간에 11장을 일단 복습해서 균형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책 분석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정책의 경우 어떤 식으로 IS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 다음에 조세삭감의 경우에는 IS 커브가 뭐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뭐 균형이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금융정책의 경우 통화량을 늘린 경우에는 LN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각 정책에 따라서 이 ISLM의 변화, 그 다음에 균형의 변화,
알 수가 있죠. 이걸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정책의 소위 공조를 이야기했습니다. 뭐 공조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정책의 경쟁이 될 수도 있죠. 즉 상호작용입니다. 상호작용인데 그 두 정책, 왜냐하면 정책을 추진하는 두 기관이 다릅니다. 재정이나 아니면 조세정책 같은 경우는 행정부가 그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을 하는 것이고,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그 정책을 추진하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기관의 행동이 다를 경우에는 그 정책의 효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배웠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라 그러면 정책을 공조를 합니다. 정책의 효과를 많이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공조를 하게 되죠. 대부분 경우 경제정책이란 것은 Y가 Y바보다 적어질 경우에 정책을 하는 거죠. Y가 Y바보다 적어진다. 즉 불황이 발생했다. 실업이 높아졌다. 그런 경우에 그런 고통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정책을 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두 정책 당국은 일반적으로 둘 다 그 방향으로 경제 변수가 움직일 수 있도록 정책 공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이제 정책 이후에 다른 충격.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은 충격이 발생하고 난 뒤에 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이후에 다른 충격에 대해서 오늘부터 볼 건데, 그 충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일단 이야기했죠. 충격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 ISLM 모형에서는 크게 나눠보면 양쪽 부분이다. IS 커브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LN 커브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 IS 커브라는 것은 사실은 실물 시장의 균형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실물 시장에서 발생하는 균형이 그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상품 및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수요의 부분에서 발생하는 충격이죠. 뭐 주가 변화, 아니면 사람들의 기대 변화, 아니면 뭐 재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업 또는 소비자의 신뢰나 기대 변화, 뭐 이 자산의 급변화, 부동산 가격의 변화,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IS 분의 충격이고, LM은 화폐 시장입니다. 화폐 시장이기 때문에 화폐 시장에서 발생하는 충격이 LM에서의 충격이죠. 통화 수요에 대한 외생적인 충격, 뭐 신용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다. 뭐 예를 들어서 신용 사기 급등으로 통화 수요가 증가했다. 아니면 뭐 요즘과 같이 ATM이나 요즘은 이건 한물 같지만 인터넷 사용 증가로 통화 수요가 감소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토스 같은 걸 사용하면서 통화 수요가 많이 더 줄였습니다. 뭐 이런 것들에 따른 충격 등이 있죠. 그 충격에 따라 가지고 각각 이 균형이 어떻게 바뀌느냐. 뭐 재산 같은 거, 주가 하락이나 부동산 가격 하락 같은 경우 뭐 그런 재산이 변했다. 그러면 IS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동하기 때문에 그 결과 소득도 줄어들고 이자율도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통화 수요가 줄어들었다. 뭐 LN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했다. 그러면 R이 상승하고 Y가 증가하는 거죠. 그 R이 상승하고 Y는 감소하게 되죠. 뭐 이런 것들이 화폐 시장에서의 충격이 발생한 경우 이 ISLM 모형에서 발생하는 변화입니다. 균형이 어떻게 바뀌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죠. 자, 이상이 지난 시간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지금 본 충격 분석 두 가지를 볼 겁니다. 한 두세 가지 정도. 큰 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2001년 미국의 경기 침체,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대공황, 이 두 개의 분석, 사례 연구가 오늘의 주 내용이 됩니다. 곧 아마 이 교재가 바뀌면, 지금 이 거시경제학 책이 10판이죠. 11판에는 아마 코로나 사태가 이걸 아마 대체하게 될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코로나 사태는 지금 보기에도, 지금 벌써 우리가 예측하기에도 2001년 충격, 아니면 그 대공황에 버금가는 충격입니다. 일단 단기간에 몇 달 내에 발생하는 경제지표의 변화는 대공황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얼마나 지속되느냐라는 것에 따라 가지고 또 달라지겠지만, 최소한 보기에 한 2, 3분기는 그 영향이 지속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갈수록 좀 비관적인데, 뭐 한두 달 내에, 두세 달 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걸로 보이고 있죠.
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금 코로나 사태는 아마 다음 판에는 지금 이 사례 연구를 아마 대체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보는 이 사례 연구나 아니면 코로나 사태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충격이 발생한 부분은 똑같고 우리가 ISLM 모형에서 봤을 때 그게 충격이 발생하는 부분은 똑같고 뭐 과정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이해해도 지금 코로나 사태를 잘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2001년에 미국 경제가 굉장히 침체에 빠졌다 하는 거죠. 어떻게 침체에 빠졌냐? 데이터를 보면 2001년 동안에 사람들의 실업률이 3.9%, 정상적인 경우가 한 3.9%, 3.9% 됩니다. 정상적일 때 3.9%인데 이게 5.8%로 상승했다. 그래서 2,100만 명의 사람들이 실직했다. 그죠? 그 다음에 GDP 성장률이 2094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의 한 7년 정도 평균 성장률이 한 3.9%인데 3% 후반까지 갔습니다.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사실은 그에 비해서. 그런데 이게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즉 침체, 경기 침체는 성장률과 실업률로 봅니다. 그리고 두 개의 방향은 똑같이 갑니다. 그게 오쿤의 룰이죠. 성장률이 떨어지면 그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실업 성장률도 떨어지고 거의 1%대로 떨어지고 1%도 안 되게 떨어지고 실업률은 지금 뭐 5.8%로 상승했다. 자, 이게 2001년 미국의 경기 침체입니다. 그럼 자, 우리가 내년쯤 봐서 후내년쯤 봐가지고 2010년 코로나 사태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데이터를 본다 그러면 벌써 지금 추정치가 나옵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2010년 한 해 실업률이 2010년 2, 4분기 실업률이 30%, 좀 심하지만 한 25%로 올라갔다라는 이야기 나올 겁니다. 분기로. 2, 4분기 실업률이 그러니까 정상기에는 3% 되고 아주 나빴을 때가 거의 한 5, 6%인데 지금은 30%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거는 대공황보다 더 심한 경우입니다. 지금. 물론 이제 그게 2, 4분기가 최고고 그 다음 3, 4분기부터는 줄어들겠죠. 그러면 연간으로 봐서도 10%는 넘으실 겁니다.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 비해서 엄청난 사태죠. GDP 성장률 지금 나오는 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예측에 따르면 2, 4분기 미국 성장률이 1, 2, 4분기 미국 성장률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5%에서 30% 나옵니다. 극단적인 거는 30%까지 나오고 아니면 그 바로 전 단계 연구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5%, 성장률이 0%가 아니라 마이너스 15% 나온 거죠. 물론 이제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까지 가가지고 연간은 그만큼 안 되겠죠. 그 이야기는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 가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마이너스 5%일까 3%일까 아니면 5%보다 더 심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데이터도 이거 엄청난 경기 침체로 야단 법석이 났는데 지금 사태는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직 사람들이 잘 못 느끼는데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진짜 의학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경제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일이 단기간에 이 많은 충격이 발생한 적은 좀 처음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태 이후에 경제 교과서가 바뀌지 않을까 그런 문제도 좀 생깁니다. 어쨌든 이때는 이렇고 지금은 엄청나죠. 자, 그러면 왜 2001년에 미국 경제가 그렇게 나빠졌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 한 세 가지 주요 원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인으로 드는 것은 주식시장의 침체, 주가의 하락이라는 거죠. 주가가 하락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상당히 뭐랄까 경제 변화를 나타내는 시금석 역할을 많이 합니다. 예측 지표 역할도 하고 시금석 역할도 많이 하죠. 이때 보면 S&P 500 지수가 한 1500이었던 것이 900까지 갔습니다.
그럼 600이 떨어졌죠. 40%가 떨어진 겁니다. 40%. S&P 500 지수가 40% 정도 떨어졌습니다. 최고 대비 40%가 떨어졌습니다. 주식시장에 침체가 발생했다. 자, 그럼 왜 주식시장에 침체가 발생했느냐? 소위 이때를 우리가 닷컴 버블 붕괴라고 지칭합니다. 닷컴.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이죠. 닷컴이 붙는 인터넷 기업들이 우후죽순. 이때 우후죽순 생겼죠. 생겨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닷컴들이. 많은 소위 인터넷 베이스 회사들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주가를 많이 끌어올리는데 그때 우후죽순 많은 회사들이 생기는데 그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벤처 붐이 생기면 온갖 그 관련 회사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은 옥석이 가려집니다. 진짜 시장을 차지하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붐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졌다가 그냥 성공을 못하고 도태되는 회사가 많다는 거죠. 소위 벤처라 그러면 우리말로 번역할 때 모험기업이라고 번역합니다. 모험기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얘기죠. 모험기업이라는 것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다. 보통 벤처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이 벤처가 성공하는 확률은 100에 한 기업 정도도 힘들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 기업 수로 봐 그렇고 물론 이제 이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기업은 그래도 그 중에 소수지만 그 소수 중에서도 많은 기업이 결국은 이 과정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뭐 이때만 발생했던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뭐 우리가 경제사를 보면 그런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뭐 그 옛날 한 100 몇십 년 전에 그런 데이터의 시초로 주식시장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데이터의 시초로 보는 것이 미국의 철도 붐입니다. 철도 붐. 그러니까 1900년대 말에 미국의 철도 붐이 발생했습니다. 소위 섭으로 철길을 까면서 철도 회사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게 지금에 보면 아마 이 벤처기업이죠. 요즘 하는 소위 닷컴 버블, 인터넷 버블, 인터넷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만들어지는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럼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는 처음 단계에서 새로운 잘하는 산업은 진짜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되죠. 뭐 철도가 우리나라는 다 국영기업으로 생각하는데 미국은 대부분 철도가 다 민영입니다. 민간들이 철도를 다 만들었죠. 철도를 깔았죠. 철도를 깔아가지고 기차를 운영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회사를 영업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회사는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됐고 그 다음에 많은 회사들이 실패를 해가지고 망했죠. 옥석이 갈아지는 거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옥석이 가려져가지고 지금 남은 승자가 누구냐? 잘 알죠?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회사들이 지금 남은 승자입니다. 이런 승자 너댓 개가 남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이때 회사가 수천 개가 넘습니다. 수천 개가 넘는데 그 많은 회사들이 망하고 아니면 어떤 경우는 합병도 많이 됐죠. 제일 성공적인 합병 케이스가 우리가 보기에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가 구글에 합병했죠. 그럼으로써 두 개의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유튜브 전통적인 구글보다는 유튜브 힘이 더 큽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도 녹화해가 유튜브에 올리죠. 요즘 사람들이 구글 서치하는 것보다는 유튜브를 주로 서치하죠. 그런 식으로 바뀌는데 구글은 그 변화를 사전에 잘 알고 잘 예측을 하고 그 유튜브를 사들였죠. 그래서 구글이 안 망하고 구글이 더 성장했으며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도 자기들의 성장에는 이제 워낙 유튜브에 대한 수요가 늘었는데 그거를 공급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더라라는 겁니다. 그 많은 트래픽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그런 것들이.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구글의 회사를 팔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승자가 남지만 나머지 것들이 패자가 되면서 거품이 꺼진다라는 거죠. 벤처 붐이 하나 불면 이런 식으로 거품이 확 생깁니다. 생겼다가 그 다음에 일부 회사만 남고 나머지들은 다 도태가 되는. 그래서 투자자도 거기서 잘 픽업했는 사람, 픽을 잘했는 사람은 성자가 되는 것이고 픽을 잘못했는 사람은 그냥 투자해서 다 실패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한 겁니다. 뭐 이게 나쁜 현상이다라기보다는 뭐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피할 수 없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이오 산업입니다. 우리나라 주시장에서 지금 제일 메인 이슈는 탑픽은 바이오죠. 바이오인데 바이오의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새로 상장이 되고 있는데 아마 어느 순간에 이제 이런 식의 조정이 겪게 될 겁니다. 이런 식의 조정이 곧 닥칠 줄 알았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오히려 이 지금 성장세가 더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잘 대응함으로써 특히 이제 씨앗 같은 경우에 진단 씨앗 같은 경우 잘 대응함으로써 닷컴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그러니까 바이오에 대한 기대가 훨씬 더 높아졌죠. 훨씬 더 높아지면서 지금 바이오 쪽에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가가 폭락함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쪽에는 별로 폭락을 안 함으로써 오히려 더 오르고 있죠. 오르고 이름으로써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 옥석이 가려지는 시기는 지금 조금 더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딜레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바이오도 이런 식의 옥석이 가려지는 시점일 겁니다. 자, 2001년 침체의 첫 번째 원인은 주가 하락. 그러니까 닷컴 버블 붕괴.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9/11입니다. 소위 미국에 대한 테러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월스트리트에 대한 테러, 9/11에 발생한 월스트리트에 대한 테러로서 소위 국제무역센터, 세계무역센터가 붕괴된 그 사태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사람들이 공포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및 기업의 확신이 감소하고 공포에 빠지니까 다들 위축되고 여행도 덜 가게 되고 당장 발생한 것이 그날 비행기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만 해도 2대가 충돌했나? 그 외에 중간에 또 뭐 추락한 것도 있고 뭐 동시다발적으로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를 하이제킹 해가지고 충돌을 막기 위해 중간에 추락하고 그런 일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비행기에 대한 공포가 확 퍼지니까 그리고 당장 그날 미국에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비행기들은 당장 착륙하라 해가지고 미국 상공의 비행기를 다 스탑시켰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비행기를 못하게 되는 거죠. 뭐 지금 코로나 사태는 비행기를 못하게 일단 스탑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때는 공포 때문에 비행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행도 안 가고 소비자 기업의 확신이 감소하고 그 결과 지출 감소로 IS 곡선이 좌측 이동한다. 그러니까 이건 1번, 2번 마찬가지입니다. 1번에서 재산이 줄어들었으니까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재산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서 IS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고 두 번째는 투자 부분 투자가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또 소비도 이 부분도 소비도 줄게 만든 겁니다. 소비도 위축시키죠. 그러니까 IS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이 IS 곡선을 이동시키게 만든다. 좌측으로. 자, 세 번째 요인은 또 이 와중에 발생한 소위 엔론 기업 회계 부정입니다. 엔론과 월드컴 등의 기업 회계 부정이 또 있습니다. 자, 엔론과 월드컴이란 것은 엔론은 굉장히 소위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가장 모델적인 기업으로 봤습니다. 모델적인 소위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소위 미래의 기업으로 본 것이 엔론입니다. 이 회사는 에너지 회사인데 주로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발전을 중심으로 그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좋죠. 이미지가 좋은데 자, 그런 그 신재생 에너지 부분을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수익성도 높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이끌어내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물론 이제 누가 탐사보도를 통해 가지고 먼저 발견이 됐는데 수익성은 영 아니더라라는 이야기죠. 신재생 에너지를 하더라는 것은 그 회사가 투자했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공사 현장이라든지 운영 현장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데 실제 그걸 하긴 했지만 그게 수익성이 별로
높지가 않다는 거죠. 이 N론 기업 회계 부정은 사실은 우리나라한테도 현재까지도 굉장히 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경제성은 없어요. 신재생 에너지는 아직까지는 경제성은 없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유가 폭락 때문에 경제성은 더 없게 되었습니다. 유가가 한 배럴당 $200 정도 된다 그러면 그때는 신재생 에너지가 경쟁력이 있어요. 경쟁력이 있고 그게 돈이 됩니다. 그런데 $200가 넘어가면 되는데 유가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죠. 물론 이제 그건 절대적인 건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 부분도 기술 발전이 계속 되니까 이제 그게 아니면 기술 발전에 따라 가지고 생산성이 지금보다 배로 높아진다. 뭐 그 정도만 되면 또 경쟁이 있죠. 그런데 아직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그런데 뭐 지금은 이제 유가를 따져 본다 그러면 $200가 아니라 지금 유가가 배럴당 $20가 떨어졌죠. 그 이야기는 점점 신재생 에너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물론 이제 어차피 가는 방향은 신재생입니다. 가는 방향은 신재생 에너지가 맞죠. 지금 당장 할 것이냐, 5년 뒤에 올 것이냐, 10년 뒤에 올 것이냐, 그 차이가 있을 따름이죠. 그러니까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그게 경쟁력이 갖추고 기술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비용이 낮아지면 그때 도입하면 되는 거죠. 그때 적절한 시기에 도입하면 되는 거죠. 이 회사는 그러니까 고비용의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면서 경제성도 있다라고 회계장부를 조작을 했던 거죠. 그럼으로써 많은 투자자들한테 자금을 투자 유치를 했는 겁니다. 그런데 따져보니까 실제 회계장부 보니까 엉터리더라 라는 게 드러났죠. 그래서 한순간에 파산을 해버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죠. 월드컵도 마찬가지로 회계장부 조작을 통해 가지고 기업 상태를 좋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투자 자금을 끌어들였는데 알고 보니까 엉터리더라 라는 게 드러났죠. 그래 가지고 이 와중에 이것까지 같이 가세해 가지고 지출 감소, IX 곡선 좌측 이동은 굉장히 심해졌다. 그게 이제 불황, 경기 침체의 시작점입니다. 우리 IS LN컵에서는 대부분의 경기 침체는 IS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IS 커브의 구성은 소비하고 투자하고 정부 지출 순수출이죠. 그러니까 주로 소비나 투자입니다. 소비죠. 소비 심리가 위축되거나 아니면 투자 환경이 나빠지는 경우죠. 소비 심리가 위축된다는 것은 자산 가격이 폭락한다. 주가 하락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든지 그런 경우죠. 그 다음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것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게 되죠. 그럼 기업들이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 투자 심리는 위축되고 투자가 안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의 시작점입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IS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해가지고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다음 불황이 발생했으면 정부는 어떤 대책을 취해야 되느냐. 정부의 대책은 첫 번째는 재정정책이죠. 당장 재정정책은 왼쪽으로 이동했던 IS 커브를 다시 오른쪽으로 보내는다라는 거죠. 보내는 것이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림으로 봐서 쉽지만 사실은 경기 침체를 야기시킬 만큼 왼쪽으로 이동했는 폭을 다시 원위치로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기에는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그 나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죠. 그렇지만 그걸 다 오른쪽으로 이동을 못 시키더라도 조금이나마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야죠. 그게 이제 국가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IS 곡선을 왼쪽으로 갔던 것을 다시 우측으로 조금이나마 이동시키는 것이 2001년과 2003년에 세금을 깎는 겁니다. 조세 인하. 자, 재정 지출 확대, 세금 인하. 이것이 이때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낸다. 뭐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런 차원에서 뭐 미국도 거의 뭐 세금을 엄청나게 깎았고 우리나라도 아마 세금 인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세금 인하보다는 정부 지출 확대 쪽으로 지금 잡고 있죠.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게 이제 첫 번째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지출 증대. 총 지출을 늘려야 되는데 소비자도 안 늘리고 기업도 못 늘리고 있는 판이니까 이때는 나와야 할 것이 정부 쪽이죠. 그러니까 재정 지출, 정부 지출을 정부 구매를 늘린다. 특히 이제 이때는 어떻게 늘리느냐?
당장 데미지가 큰 산업부터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 항공산업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 그죠? 지금도 당장 나오는 게 이거죠. 긴급자금 지원. 그 다음에 뉴욕시의 재건. 그러니까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붕괴되면서 뉴욕시 자체가 완전히 지금 난장판이 된 거죠. 자존심을 위해서도 지금 당장 다시 짓겠다. 라고 나온 거죠. 그 다음, 뭐, 아프간 전쟁. 이것은, 그죠? 테러리스트에 대한 응징이다. 라는 거죠. 그 테러리스트가 지금 아프간에 숨어 있다. 뭐, 오바마 빈 라덴. 그러니까 그 작전을 구상하고 추진했던 주체가 오바마 빈 라덴을 비롯한 그 집단이다. 그리고 그 집단이 아프가니스탄에 응거에 있더라. 라는 정보에 따라서 아프가니스탄의 파병사가 전쟁을 시작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출정대입니다. 한국 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은 돈을 주는 거니까 지출정대죠. 당연히 이해할 것이고, 뉴욕시에 대한 재건도 당연히 돈을 투자하는 거니까 지출정대입니다. 전쟁 가장 큰 지출정대입니다. 가장 지출정대는 효과적인 지출정대죠. 전쟁이라는 것은 무기를 그냥 전장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계속 부수는 겁니다. 전쟁을 하면서 부서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기를 계속 새로 만드는 거니까 그거는 지출정대는 가장 강력한 지출정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출정대로 하죠. 그래서 당장 이 재정정책에 따라서 이런 조세인하와 지출정대 이런 재정정책으로서 IS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노력을 했죠. 조금이나마 이동시키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제일 큰 영향을 받는 첫 번째는 소위 항공산업이죠. 항공산업. 전 세계적으로 항공산업이 첫 번째로 지금 데미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비행기 스탑이죠, 다 지금. 그러니까 모든 비행기들이 지금 활주로에 앉아 있습니다. 활주로에 주기시킬 공간이 없을 만큼 빡빡하게 요령이 빡빡하게 지금 다 공항에 다 앉아 있죠. 그러니까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운행 안 하면 비행기 운행을 안 하더라도 항공사는 그 비행기 임대료라는 것이 엄청납니다. 그냥 그 돈은 계속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 주기료가 나가지, 뭐가 나가지, 기존 운영비, 고정 비용에 대한 그 비용이라는 것이 막대하고, 그 다음 당연히 또한 인건비도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산업이 항공산업이고, 그 다음 관광산업이죠. 그 다음이 관광산업이고, 그거에 이제 관련 여러 산업들이 다 영향을 받죠. 산업으로 와서는 지금 이 부분이 현재도 제일 심합니다. 제일 심해서 나라별로 여기에 대한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뭐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아예 항공산업을 국유화시킨다. 이태리는 완전히 지금 국유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간에 대한 투자 지원이라는 것은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의 논리는 조금 희박하니까, 아예 그러면 뭐 일단 주주들의 피해를 보니까 주주들 주식을 다 소각시키고 국영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정상화된다 그러면 그걸 다시 또 뭐 주식을 팔면 되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투자했던 돈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식의 방법이 되겠죠. 우리나라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항공산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안 그래도 지금 과잉 경쟁으로 넘쳐가는 항공산업인데 이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죠. 일부 항공사들이 사전에 굉장히 이상한 행위들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국민들한테 찍혀있죠. 찍혀있는 판에 항공산업이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라는 그런 반대 논리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런 이제 정책이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으로 이제 통화정책을 봅시다. 금융정책. 재정정책으로는 재정을 늘려서 아이스 커브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을 하고, 그 다음에 정책 공조. 이런 상태에서는 정책 공조가 이루어집니다. 통화정책, 금융정책을 통해서 LM 커브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을 하게 되는 거죠. LM 커브도. LM 커브도 우측으로 이동시켰다. 그럼 그걸 우측으로 이동했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뭐 통화량으로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이제 통화지표는 이런 판단의 근거로는 굉장히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겠죠. 상품 간 통화지표 간의 상품 이동이 많아가지고 금융상품 이동이 많아서 지표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요즘 주로 금융시장에 대한 지표로는 이자율을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면 2001년 들어가지고 이자율이 그러니까 5%대에 이뤘던 이자율이 1%대로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통화량이 이자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통화량이 늘었다는 이야기죠. 지표를 M1을 보든 M2를 보든 뭐 따질 필요가 없죠. 어쨌든 이자율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통화량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소위 자금이 풍부해졌다. 충분히 많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것도 통화정책이 통화량을 충분히 공급하는 식으로 정책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그 2001년 소위 닷컴 버블 9/11에 따른 그런 경기 침체 현상이 발생했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적인 대응을 했다. 뭐 그 과정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통화정책, 금융정책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아까 금방 또 설명했는데 중앙은행의 정책 수단이 중앙은행이 시장 이자율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언론에서는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난주인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책금리를 1.5%인가 1.75에서 동결하는 걸로 발표했습니다. 1.25에서 동결로 발표했죠. 그리고 그 전달에는 1.75에서 1.25%로 아마 0.5%포인트나 급격히 낮추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직접적으로 통제한다 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이건 오해다라는 거죠. 오해인 것이 자, 뭐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때 발표한 그 정책 금리는 직접 통제 가능합니다. 직접 통제 가능하기 때문에 말대로 그 정책 금리를 그 1.75에서 1.25로 직접 통제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RP라는 정책 금리에 따름이지 실제 시중 이자율은 그 정책 금리가 아니라 다르죠. 다르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우리 시중 그 이자율은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입니다. 그것은 직접 통제가 안 되죠. 직접 통제가 안 되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움직이겠다는 이야기죠. 움직이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미국 페더럴 펀드 레이트라고 하는데 그 금리 자체를 그 이자율 자체가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이자율이 아닙니다. 시장 이자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직접적으로 손을 대는 건 아닙니다. 단지 그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발표하는 이 이자율 수준에 머물 수 있도록 그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통화량을 계속 매일 조절하겠다라는 정책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 의지대로 운영을 하긴 하죠. 그런데 매일매일 발표한 대로 뭐 예를 들어 1.25다. 그러면 매일매일 그게 1.25%가 되도록 하지는 못합니다. 즉 미국 중앙은행은 은행들 사이에 하룻밤 동안 대출할 수 있는 때 적용하는 금리인 페더럴 펀드 레이트에 대한 목표를 정한 거죠.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대로 운영하도록 하는 할 따름이지 이자율을 직접 통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단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목표를 낮추면 그만큼 시중 전체 통화량이 늘기 때문에 LN 커브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라고 볼 수 있죠. 또한 그 이야기는 소위 이자율이라는 것이 소위 동반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가 움직이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제일 외생성이 높은 것이 정책금리죠. 그것이 오르면 다 오르고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시차를 두고 같이 움직이죠. 다른 이자율은 전형적으로 페더럴 펀드 레이트와 같이 움직인다. 그것이 이제 중앙은행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왜 통화 공급량 대신에 이자율을 정책 지표로 삼는가 라고 이야기하면 이자율이 통화량보다는 측정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매일매일 시장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통화량도 뭐 통화량은 오히려 숫자로 정확하게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화량이라고 하면 통화량이 뭐냐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뭐 본원통화를 볼 것이냐, M1을 볼 것이냐, M2를 볼 것이냐, M3를 볼 것이냐, 아니면 총유동성 L을 볼 것이냐. 이 모든 것들이 다들 지각하고 움직이더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조금 힘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뭐 그게 이제 사정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상황은 더 좋아진 겁니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이 옛날보다 훨씬 더 커지고 다양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내의 이동 때문에
통화량을 통해 가지고 금융시장을 판단하기가 힘들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은 IS 충격보다 LM 충격이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 공급보다는 이자율을 정책 지표로 삼는 것이 소득을 안정시키는데 더 효과적이다. 주 충격은 IS 충격이지만 LM 충격은 더 자주 발생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 쉽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한 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 이야기하면, 금융시장에서 충격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 주가의 변동이 제일 심합니다. 주가는 내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채권시장에서도 그만큼 매일매일 변동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변동은 일반적으로 실물시장보다 변동이 훨씬 더 심합니다. 심한 것이 사람들의 심리적인 변화에 따라 가지고 금융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확 바뀌는 거죠. 물론 하다가 아니구나 그럼 다시 오기도 하죠.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봐가지고는 그만큼 굉장히 빨리빨리 변하는 거죠. 그 와중에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렸다 줄였다 자꾸 하면 그 사람들의 이 변동이 심한 변덕스러운 금융시장에 변덕을 더 퍼붓는 경우 그 효과를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안정적인 차원에서 통화량보다는 이자율을 지금 현재 대부분 선진국 그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정책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소위 지표로 삼고 있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통화량 대신 이자율로 정책 수단이 바뀐 것은 1990년대입니다. 90년대 와서 90년대 중반이 돼서 이걸 바뀌었는데, 그럼 왜 그렇게 늦게 했느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80년대부터 그랬는데 왜 그래 늦게 했냐 그러면 선진국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자율로 지표를 삼으려고 그러면 금융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금융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야지 금융시장에서 나오는 이자율이 신뢰성이 있는 것이죠. 그럼 금융시장에서 이자율이 신뢰성이 있게 되려고 그러면 그거는 어느 정도 선진국이 돼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되고 그 다음에 자본시장이 개방돼 있고 외환시장도 같이 개방돼 있고 그런 식으로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실력과 양과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지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율이 신뢰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그거는 모든 나라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이야기죠. 당연히 뭐 정책 당국에서 쓰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경제의 잠재력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개도국들 보고 왜 그렇게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닌 거죠. 괜히 개도국들이 이걸 따라 했다가는 오히려 더 경제가 더 엉망이 될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 이자율을 정책 지표로 삼아서 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은행의 정책 수단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위 ISLM 모형에서 총수요 곡선을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IS 곡선에서 결국은 우리가 전체 시스템을 보니까 ISLM, 그러니까 IS는 균형 국민소득식에서 균형 국민소득에서 IS 커브가 나왔고, 화폐시장 유동성 선호 이론에 따른 화폐시장 균형에서 LM 커브가 나왔고, 그 두 개가 합쳐가지고 ISLM 모형이 나왔고, 이 ISLM 모형이 소위 말해서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총수요를 결정하는 균형식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총공급식은 우리가 단기 총공급 곡선, 장기 총공급 곡선을 배웠죠. 장기 총공급 곡선은 사실은 이렇게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가지고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 경제 전체의 변화, 장단기 변화, ISLM 모형은 단기 변화를 설명해 놉니다. 그리고 총수요 총공급 모형은 단기, 장기까지도 변화를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ISLM 모형에서 총수요 총공급 모형으로 가기 위한 단계로서 여기에서 총수요가 어떻게 유도되는지 그 과정을 볼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물가 수준이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서 ISLM 모형을 이용해서 단기 분석을 했죠. 그렇지만 물가 수준의 변화는 LM을 이동시켜 가지고 Y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고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물가가 변한다 그러면 ISLM에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IS식과 LM식을 쭉 하면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상기해 보면 IS식 안에는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어떤 소비나 투자 안에도 P라는 구성 요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IS 커브 안에는 물가가 어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LN 커브의 식을 보면 LN 커브의 식은 P분의 M이 LRY죠. 그러니까 P분의 M, 실질 화폐 잔고는 그러니까 화폐 수요, 그러니까 이자율과 소득에 따라서 결정되는 리퀴디티 수요 LRY가 LN 커브 식입니다. 그럼 그 LN 커브 식 안에 P분의 M의 분모가 P죠. 그럼 이 P가 변하게 되면 LN 커브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균형, ISMS의 균형 Y가 변하게 되겠죠. 즉, 10장에서 소개됐던 총수요 곡선 AD 커브는 여기에서 이런 P하고 Y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ISLM 커브에서 P하고 Y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총수요 곡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총수요 곡선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 위에 이 식은 소위 ISLM 스페이스고 밑에는 총수요 곡선 스페이스입니다. 즉 이건 총수요 총공업 모형을 설명하는 그 모형 스페이스죠. 물가, 소득. 이거는 이자율 Y죠. 자, 여기서 뭐 쉽게 이야기하면 두 균형을 이야기하면 되죠. 처음에 뭐 ISLM 모형 균형이 하나 있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물가가 변했다. 뭐 오르든 내리든. 그럼 새로운 균형이 있겠죠. 그럼 물가 변화하고 새로운 균형 Y하고 그 관계를 밑에 식에다, 밑에 그림에다 그리면 거기 이 총수요 곡선이 유도가 될 겁니다. 자,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 물가가 P1 수준, 여기서 P1 수준이었다. 그럼 그때의 소득 Y는 단기 소득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는 여기에서 균형을 찾으면 되죠. ISLN 균형 요점, 뭐 교차점이 균형점이고 교차점에서의 Y가 소위 균형 Y가 되겠죠. 그래서 Y1은 조점이 되고, 그럼 이 P1에 상응하는 Y는 Y1, 요 폭과 동일한 Y1 요 폭이 되고, 요점이 균형점입니다. 총수요 균형점이죠. 그 다음에 P가 P1이 아니라 더 높은 P2에서는 과연 Y가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은 Y1보다 크지냐 작아지냐라는 이야기죠. 크지냐 작아지냐. 익히 여러분 알죠. 총수요니까 당연히 적어지겠죠. 자, 그걸 볼 겁니다. P가 P1보다 더 큰 P2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LM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화폐 공급량이라는 것이 명목 공급량은 그대로입니다. 뭐 세테리스 파리부스 뭐 변했던 이야기 없으니까 그대로죠. M은 그대로인데 분모인 P가 더 높아졌다. 그러면 실제로 화폐 잔고는 주는 겁니다. 물가가 높아졌다면 실제로 화폐 잔고는 주는 거죠. 실제로 화폐가 줄었다 그러면 이자율이 올라가죠. 화폐 시장에서 실제로 화폐가 줄어들었으면 LN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실제로 화폐량이 줄었다. 그럼 왼쪽으로 이동하죠. 화폐 시장 균형식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균형은 이제 요점이 되는 거죠. 요점이 되는 것은 요 이자율은 옛날보다 더 높은 R2가 되고 균형 Y가 Y1보다 더 적은 Y2가 되는 거죠. Y2가 됐다. 즉 P2에 상응하는 소득은 Y1보다 왼쪽에 있는 이 Y2. 그리고 그 점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P1, P2, P3, P4 쭉 P 변화에 따라 가지고 상응하는 Y들을 여기서 구해 가지고 점을 다 찍으면 이런 식으로 우하향하는 형식의 총수요 곡선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총수요 곡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수요 곡선을 유도했다. 자, 총수요 곡선이 이렇게 도출됐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금융정책과 총수요 곡선의 변화를 봅시다. 중앙은행이 총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중앙은행이 총수요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자, 중앙은행이 IS 커브를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이 안에는 통화량이 없죠. 이 안에는 소위 정부 지출과 조세는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이걸 움직일 수 있습니다. 행정부나 아니면 국회가 이걸 움직일 수는 있지만 중앙은행은 이걸 좌우시키지 못합니다. 중앙은행은 단지 LM만을 이동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총수요 균형은
이 ISLN 모형이 같이 이루어진 균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총수요 안에는 통화정책도 포함되어 있고 재정정책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총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거죠. 통화량을 늘리면 LN 커브가 우측으로 이동하죠. 이동하게 되면 그때는 이자율이 떨어지고 이 투자가 늘기 때문에 소득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통화량을 늘리면 왜 소득이 늘어나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구성의 변화죠. 구성의 변화인데 소득이라는 것은 C 더하기 I 더하기 G입니다. 수요도 그렇고 지출도 그렇고 균형에서도 결국 그렇습니다. 사고적으로는. 그럼 구성이 바뀐다라는 거죠. 사전 예비가 사고적으로 바뀌겠죠. 거기에서 통화량이 는다고 해가지고 소비가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없고. 단 영향받는 건 투자라는 이야기죠. 투자.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가 늘어가지고 소득이 늘어난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 총수요에서는 어떤 변화냐 그러면 총수요가 선상의 이동이냐 총수요가 쉬프트하느냐 이 차이를 알아라는 이야기죠. 여기서는 쉬프트하는 요인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물가는 변하지 않았죠. 물가는 그대로입니다. 동일한 P1 수준에서 보는 거죠. 동일한 P1 수준에서 균형 Y가 바뀌었죠. 통화량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균형이 바뀌었습니다. 균형이 Y1이 아니라 Y2로 바뀌었죠. 이 점이죠. 그 이야기는 이제는 총수요 곡선이 요 점을 통과하는 직선이다. 그 이야기는 총수요가 이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금융정책, 통화량 증가는 총수요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이고 반대로 통화량을 줄이면 그거는 총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이 될 겁니다.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뭐 같이 이야기를 하셨죠. 재정정책도 뭐 이미 이제 잘 알겠죠. 여러분들은. 재정정책은 IS 커브 안에 있죠. 그러니까 재정 확대, 확장적인 재정정책은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이는 그 두 개입니다. 둘 다 동일한 방향의 동일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둘 다 IS 커브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정책이죠.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늘리면 직접적으로 Y가 늘어나고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니까 G가 늘어나니까 직접적으로 Y가 늘어나고 세금을 줄이면 소비를 늘려가지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니까 소비가 늘어나서 Y가 늘어나는 효과가 되죠. 어쨌든 둘 다 IS 커브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주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는 새로운 균형은 Y보다 더 큰 균형이죠. 이것도 동일한 물가 수준인데 여기에서 Y가 더 Y2가 됐다. 그러면 새로운 균형은 이 점이죠. 즉 새로운 총수요 곡선은 이 점을 통과하는 총수요 곡선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총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쳤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책은 여기에서 총수요 곡선을 우리가 도출을 했는데 이 총수요 곡선의 정책 그 정부 지출 증가 감소, 뭐 아니면 조세의 증가 감소, 아니면 통화량의 증가 감소 등등의 정책은 다 총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그런 정책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동 방향은 통화량 늘리는 거, 그 다음에 정부 지출 늘리는 거, 그 다음 세금 줄이는 거는 다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고 또 반대로 통화량을 줄이는 거나 정부 지출을 줄이는 거나 세금을 늘리는 것은 총수요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정책이다 라는 걸로서 정책의 효과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출된 총수요 곡선에서 우리가 정책 변화에 따라서 이 총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렇게 증명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으로 그 다음도 이제 복습입니다. 단기에서 장기로의 ISLN과 총수요 총검거. 경제가 단기에서 장기로 이동시키는 힘에 대한 이야기죠. 이미 10장에서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봅시다. 이게 이제 거시경제 자체의 자동 조정 기능입니다. 즉 소위 이것도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라 넓은 의미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정책 개입을 안 하더라도 가만히 놔두면 경제가 알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 자, 이거는 어떻게 움직이냐 그러면 그 현재 상태가 Y바보다
어떤 나라 경제의 소위 잠재력을 의미하는 Y바 수준이 있죠. 이거보다 현재 Y가 더 크다. 그렇다 그러면 소위 물가 수준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다는 거죠. 호황이고 아니면 경기가 바이러스가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죠. 이렇게 되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해가지고 결국은 뭐 총수요가 다시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죠. 물가가 감소해가지고 총 공급이 결국은 단기 총 공급이 뭐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한다. 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단기, 소위 초단기 수평적인 단기 공급 곡선이 위로 올라가는 셈이죠. 올라간다. 그 다음에 현재 경제가 Y바보다 더 적다라는 것은 소위 불황인 겁니다. 불황일 때는 대부분 물가 하락 압력이 존재합니다. 불황이니까 물건이 안 팔리니까 물건을 깎아야 파는 것이고 고용이 안 되고 실업자가 넘치다니까 더 낮은 임금에서도 일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물가가 하락합니다. 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총공급, 단기 총공급 수준이 밑으로 하락하죠.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이동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것들이 그 힘이 균형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Y가 Y바 수준에 있다. 라면 여기서는 더 이상 물가가 오르거나 떨어지는 그런 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변화하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여담으로 하나를 이야기하면 이 자동 조정 기능이 옛날보다는 상당히 많이 약화됐습니다. 약화된 것이 이 자동 조정 기능의 제일 핵심은 물건 가격도 있지만 임금입니다. 뭐 둘 다 자동하지만 옛날보다 그것들이 잘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최저임금제가 있기 때문에 소위 불황이 되더라도 임금이 안 떨어집니다. 일자리가 줄어들 따름이지 임금은 안 떨어지는 거죠. 임금이 안 떨어지니까 물가가 뭐 이때에도 물가가 안 떨어지죠. 물가가 안 떨어지니까 자동 조정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물건 가격도 마찬가지죠. 물건 가격도 옛날만큼 물건을 많이 쌓아놓고 팔지는 않습니다. 재고 조정을 굉장히 잘하죠. 그러면 그리고 경쟁도 심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마진도 굉장히 뭐 타이트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수요가 없다. 그러면 더 안 만드는 거죠. 만들어가 팔아봐야 손해니까. 기업들이 옛날 같은 경우는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손해보고라도 팔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이 세일을 하는 거죠. 떨이 세일을 하면서 물건 가격이 쉽게 떨어지는 거죠. 근데 요즘은 물건 가격이 불황이 된다고 물건 가격이 안 떨어지죠. 오히려 전체 소비만 줄 따름이지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과서적으로 전통적인 교과서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70년대까지는 이게 작동이 됐습니다. 80년대까지는 작동이 됐는데 요즘에는 이 기능이 굉장히 옛날보다는 굉장히 작동한 게 속도가 느리다라는 것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뭐 그것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뭐 그런 상태로도 볼 수 있죠. 자, 단계에서 장기로 이동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I에서 충격의 단기 및 장기 효과를 보겠습니다. 자, IS 부분에서 충격이 발생했다. 앞에 2001년 불황 이야기했죠. 그때 그 불황 자체가 IS 부분에서 충격이 발생했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야기했죠. IS 이런 모형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위 총수요 총공업 모형까지 같이 분석해 가지고 그 변화를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자, 처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조금 이상하게 여기에 이 곡선까지 그렸는데 어쨌든 시작점은 현재 물가 수준이 P1이고 LN 커브가 이거고 IS 커브가 이거다. 여기서 균형이 이 점이다 라는 것이고 LRADS가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나 여기다 이 이야기를 그린 것은 이 점이 장단기 균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ISLM 모형의 균형은 뭐 그냥 오로지 단기 균형의 따름이죠. 단기 균형인데 happen to be 저 균형 자체가 LRAS를 통과하는 지점이다 라는 것은 이게 장기 균형도 동시에 이루어진 점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격 분석을 할 때
충격이 발생하기 전의 상태를 보통 장단기가 동시에 균형이 이루어진 가장 안정적인 상태다라고 보통 가정하죠. 그런 데서 이제 충격이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 벗어났다가 다시 되돌아오느냐, 그 전체 과정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것이 이 부분입니다. 자, 이게 현재 장단기 균형. ISLM 모형에서도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10장에서 배운 내용대로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도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장기 총공급이고, 이게 총수요고, 그 다음에 이 단기 총공급 곡선이 요 두 개의 교차점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것은 현재 균형이 단기 균형이 장기 균형도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이게 이제 시작점입니다. 이 상태에서 불리한 수요 충격이라는 것은 IS 커브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충격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 뭐 자산 가격이 떨어졌다, 아니면 미래가 불확실하게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가지고 소비를 줄이고 투자를 줄였다. 이런 식으로 IS 커브를 총수요를 줄이는 충격. 그것이 다 불리한 수요 충격입니다. 그러면 IS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하고 총수요 곡선도 둘 다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불리한 수요 충격 같은 경우에는 IS 커브도 왼쪽으로 이동시키고 총수요 곡선도 왼쪽으로 이동시키죠. 그러면 IS 커브는 왼쪽으로 이렇게 가고 총수요 곡선도 이렇게 가죠. 자,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균형은 사실 이 폭은 좀 다르죠. 다른데 이게 다르다고 함부로 그림을 이동시키면 안 됩니다.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다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두 개의 균형 Y가 같아질 만큼 폭을 다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균형 Y는 하나는 수평선하고 균형이고 하나는 이 기울기가 있는 거하고 균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균형점이 둘 다 Y가 똑같은 폭만큼 이동할 수 있을 만큼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칠 때 그림 그릴 때 그런 그림을 잘 유의해가 그려야 됩니다. IS가 왼쪽으로 이동했는데 얼마만큼 이동했냐 그러면 결국은 균형이 이 균형 Y가 일로 갔다라는 것은 사실은 여기에서 단기 균형이 이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은 요만큼 요 폭은 이 그래프에서도 단기 균형이 동일한 폭만큼 이동했다는 거죠. 동일한 폭만큼 이동해야 되는 것이고 동일한 폭이라는 것은 결국은 AD가 그만큼 폭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리한 충격이 발생한 경우 단기 균형은 두 그래프에서 둘 다 요점과 요점이 되는 겁니다. 요점이 되고 Y는 Y바보다 더 왼쪽 지점으로 이동하게 되죠. 자, 새로운 단기 균형 Y가 Y바보다 더 작은 여기에서는 이제는 소위 불황이죠. 불황이기 때문에 Y가 Y바보다 적으면 물가가 떨어지는 압력이 존재한다 라고 해야겠죠. 물가가 떨어지는 압력은 그것은 점차적으로 LN 커브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압력이고 단기 총공급 곡선을 밑으로 보내는 압력입니다.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 LN 곡선에서 P분의 M에서 P가 떨어지면 소위 P분의 M은 크죠. M은 그대로였는데 P가 떨어진다 그러면 결국은 실제로 화폐량은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면 LN 커브는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점점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점점 이거는 이동하고 물가가 떨어지면 계속적으로 이건 이동합니다. 그 다음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단기 총공급 곡선 자체가 밑으로 떨어진다. 이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동하죠. 요만큼 이동하면 요점, 그 다음에 요점이 균형이 되고 그 다음에 아직 멀었죠. 아직 여전히 이 Y는 이 Y바보다 적죠. 그러면 계속 물가는 더 떨어질 겁니다. 더 떨어지면 이 초록선이 다시 오른쪽으로 더 이동하고 단기 총공급도 더 밑으로 또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쭉 떨어져 가지고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결국은 요점까지 떨어진다는 거죠. 요점이라는 것은 소위 장단기 균형이 같이 되는 점이다. 장단기 균형이 같이 되는 점까지 물가가 떨어진다. 그리고 여기에 도달하고 나면 더 이상 물가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죠. 여기에 도달한다 그러면 더 이상 물가 하락 압력은 이제 다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고 그럼 여기에 계속 머물게 되는 거죠.
그 머문다는 것은 이 그림에서 이야기하면 P가 요까지 떨어진다는 거죠. 요 파란색과 빨간색 선의 교차점, 요 지점에 이르면 더 이상 이제 이 지점이라는 것은 장단기 균형이 동시에 이루어졌고 더 이상 물가 하락 압력은 더 이상 없어졌다라는 셈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IS 커브의 충격이 발생했는 경우 거기에 따라서 단기 균형이 어떻게 이동하고 그 다음에 그 소위 균형에서 벗어난 장기 균형에서 벗어난 균형이 어떻게 다시 장기 균형으로 되돌아오는지 그 전체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변동 사이클에서 이야기하면 사이클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이클이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 부정적인 충격이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밑에서 이렇게 떨어진 거죠. 밑으로 이렇게 쭉 갔다가 다시 밀어오는 그 밑의 한 원 부분 그것을 지금 그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은 경제가 Y는 Y바에 도달할 때까지, 즉 장기 균형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돼 가지고 Y바에 도달하면 이제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그런 새로운 균형에 도달했다. 새로운 장기 균형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가 두 개 있죠. 그냥 뭐 연습 문제. 통화량이 변화가 단기 및 장기 효과 분석에 관한 연습. 지금 금방 그 부정적인 IS 커브의 충격, 총수요 충격에 따른 장단기 변화 분석을 했는데 동일하게 통화량에서의 단기 및 장기 효과를 해보라라는 거죠. 통화량에서 그런 이제 뭐 이 화폐 시장에서 그런 충격이 발생했다. 그런 경우에 아니면 중앙은행이 M을 증가시켰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변하는지 장단기 분석을 해보라 라는 건데 뭐 교재에 잘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단기에서 장기로 이동하는 과정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통화량을 증가시켰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야기했던 이 경기 변동에서는 완전 균형에서 위쪽으로 한 사이클을 갔다가 되돌아오는 과정이죠. 그 과정을 설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통화량이 느리면 Y가 Y바보다 더 커집니다. 커져가지고 위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물가 상승 압력 때문에 다시 밑으로 떨어져서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그 사이클의 변화한 과정을 설명해 보라는 것이 연습 문제입니다. 교과서를 읽어보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거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큰 이슈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 설명한다는 큰 이슈죠. 두 가지 이슈를 이야기한다 그랬는데 이제 또 다른 큰 이슈죠. 대공황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공황. 이 대공황이 사실은 거시경제학을 낳은 사건입니다. 대공황 때문에 케인즈가 일반 이론이라는 책을 썼고 고용에 대한 일반 이론이라는 책을 썼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소위 경제학이 거시경제학이 생긴 겁니다. 그 전까지는 경제 정책에 대해 가지고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국가가 경제 정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정경제학, 그 전까지는 우리가 고정경제학으로 합니다. 고전학파적 경제학.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보이지 않는 선을 그냥 믿으라라는 거죠. 그것은 그냥 경제는 가만히 놔두면 알아가지고 잘 작동한다. 시장에서 잘 배정되고 가격이 잘 움직이면서 시장에서 양이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한테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한테 잘 공급하는 그 과정이 잘 돌아간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경제 전체도 뭐 그때 그런 이야기는 안 했지만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자동 조정 기능이 잘 작동한다. 불황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물가가 떨어져 가지고 다시 또 그 균형 수준으로 회복한다. 호황이 심하면 그거는 물가가 다시 올라가지고 다시 물가가 떨어지면서 다시 또 회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경제에 손을 댈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공황 때문에 왜 생각이 바뀌었냐 그러면 대공황이 발생하고 나가지고는 지금 보니까 이 작동을 안 하더라는 거죠. 소위 지금 이야기하는 물가 변화에 따라 가지고 경제가 다시 Y바 수준으로 되돌아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밑으로 하면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게 다시 이렇게 안 가고 계속 더 떨어진다는 거죠.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에 너무나 크게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때는 뭔가 문제가 생겼고 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안 되면 국가가 나서 가지고 빠르게 되돌릴 방법을 만들어내자
라고 해서 만들어낸 것이 재정정책, 뭐, 수요 창출 정책, 아니면 뭐 통화정책, 그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것이 만들어졌던 배경이 되는 사건인 대공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왜 대공황이냐? 그냥 디프레션, 공황인데, 대자가 붙어가지고, 이거는 아주 특별한 공황이죠. 특별한 경기 침체. 왜 되냐? 얼마만큼 심각했느냐? 보면, 58년 가격으로 봐서, 실질 GDP로 봐서, 2000년에, 예를 들어 29년에, 1929년에 200이었는데, 그러니까 2천억 달러였죠. 2천억 달러. 10억 달러니까 2천억 달러였는데, 이것이 2012년에 되니까, 그러니까 3년 만에, 29년, 30년, 31년, 32년 정도 되니까, 32, 3년, 이때 한 3년 만에 1,400으로 줄었습니다. 2,000이 1,400으로 줄었다. 라는 것은 30%가 줄었죠. GDP가, 실질 GDP가 30% 줄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30% 떨어졌다. 라는 거죠. 3년에. 물론, 1년에는 10%씩, 10%씩 30%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 충격 하나로 30% 떨어졌다. 라는 이야기죠. 지금이 그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1사분기, 2사분기에 미국 GDP가 거의 3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라는 거죠. 지금 대공황에 번거하는 충격이 왔다라는 건데, 연율로는 아니죠, 다행히. 분기이기 때문에 연율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때 대공황이 엄청났다는 것은 이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까 말한 자동 조정 기능이라는 것은 한 1년 내에는 다 됩니다. 물가가 움직이면서 1년 내에는 그게 작동 안 할 수가 있어요. 물가라는 것은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1년 단위 계약이 많기 때문에 1년 내에는 작동을 안 할 수가 있지만 한 2년 정도가 되면 대부분 그건 다 작동하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데도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대로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공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만큼 엄청난 소위 실질 GDP가 30% 정도 떨어졌고, 그렇게 되면 실업률은 어떻게 됐냐 그러면 실업률이 25%까지 올라갑니다. 실업률이 거의 3% 정도 있다가 실업률이 쓰는 얘기죠. 3%에 있던 실업률이 25%까지 오른 거죠. 4분의 1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전체 일하는 사람의 4분의 1이 일자리를 잃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높아진 것이 안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몇 년 지나가 좀 낮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15%입니다. 15% 갔다가 다시 20%에다가 다시 15%.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공황입니다. 자, 그럼 대공황은 왜 발생했느냐? 뭐 대부분 대공황은, 디프레션은 IS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럼 구성을 봐야 되겠죠. IS 커브 중에서 어떤 구성이냐? 소비냐, 투자냐? 라는 이야기죠. 대공황은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요의 외생적 감소에 따른 IS 곡선의 좌측 이동에 기인한 바가 크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자, 그건 뭐 데이터로도 발견됩니다. 생산량과 이자율이 모두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생산량과 이자율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IS 곡선과 IS 곡선식과 그 그래프하고 총수요 총금고 그래프를 생각하면 됩니다. IS 그래프에서 소위 균형이 Y가 떨어지고 이자율도 같이 떨어졌다. 그러면 어떤 충격이 발생했느냐? LN 커브가 이동하면 그렇게 안 되죠. IS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해야지 이자율도 떨어지고 소득도 떨어지는 거죠. 이 생산량과 Y와 이자율이 동일하게 떨어졌다는 것은 IS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한 것이고, 총수요 곡선도 마찬가지죠. 총수요가 왼쪽으로 줄었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시작됐다. 그럼 구체적으로 봅시다. 첫 번째는 동일합니다. 주식시장. 주식시장이 상당히 언제든지 이런 예지력이 있죠. 뭐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도 제일 먼저 급격히 반응한 것이 주식시장이죠. 그래서 주가가 거의 한 40%까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가 지금 한 절반 정도는 회복한 상태인데, 지금 그래서 회복하느냐 아니면 잠시 기술적인 반등이고 다시 떨어지느냐, 지금 이번 주가 아마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 가지고 뭐 안 떨어지면 이제 회복하는 것이고, 아니면
잘못하면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가지고 다시 뭐 떨어지는 추세로 지금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점입니다. 어쨌든 이 큰 충격, 불안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가장 먼저 나타냅니다. 주가 폭락. 그래서 1929년 대공황을 상징하는 것은 주가 폭락으로 보통 상징합니다. 상징하는 그림들을 보면 소위 월스트리트의 소위 그 고층 빌딩에서 펀드 매니저들이 투신자사라는 그런 영상 아니면 사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펀드 매니저 아니면 브로커라고 얘기합니다. 브로커. 그러니까 그때는 개인이 지금 같은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이 주식을 사더라도 개인이 직접 사는 것이 아니라 소위 브로커를 통해 샀는데, 이 브로커는 개인의 매매를 위해 항상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주식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브로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빚을 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항상 수요에 대응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주식 가격이 확 떨어지니까 자기는 그냥 다 망해버린 거죠. 그것도 떨어진 것도 어느 정도 떨어지냐 그러면 하루 며칠 만에 반 떨어지고, 결국은 최악으로 보면 그 기간 동안에 90% 떨어졌습니다. 10만 원 하는 주식이 만 원이 된 거죠. 그럼 돈이 90% 날라간 거죠. 이건 갚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갚을 수가 없는 상태니까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게 되더라. 주가 붕괴, 브로커들의 자살,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브로커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 자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산이, 소득이 줄었죠. 그러니까 요 처음 3달 동안에 17% 떨어졌는데, 더 떨어져가지고 33년까지 71%가 떨어졌습니다. 이 뒤에 다시 또 70%가 떨어졌죠. 총 거의 9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마 이걸 가장 펀더멘탈한 요인으로 해석한 사람도 꽤 있습니다. 주택시장에서의 조정입니다. 주택 건설 투자의 감소를 큰 원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가도 떨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주가가 떨어졌다. 주가는 실물을 반영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있었어요. 옛날에 블랙먼데이라는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그때는 심리적 요인과 전산 시스템의 이상한 오작동이 아니라 시스템을 잘못 짜놨죠. 매매 프로그램을 굉장히 다들 똑같이 짜놔가지고 어떤 시그널 하나 가니까 다 한꺼번에 팔아라 라는 명령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며칠 만에 주가가 다 반등해요. 되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황을 야기시키는 주식시장의 충격 자체는 대부분 그 자체의 실물적인 부분에서 요인이 있습니다. 그 요인을 드는 것을 이거죠. 주택 건설을 보는데, 왜 갑자기 주택 건설이 줄었냐라고 하면 그 전에 급격히 주택 건설이 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 지나친 주택 건설 이후의 조정이죠. 이때 지나친 주택 건설이 있다는 거죠. 이때라는 것이 20년대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러면 1차 대전의 종료죠. 1차 대전이 끝나고, 이게 1918년 19년에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미국의 주택 붐이 발생했죠. 붐이 발생했다가 이때쯤 그게 종료가 됐습니다. 왜 붐이 발생했냐고 하면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1차 대전은 유럽에서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그래서 유럽 대륙이 완전히 참화를 겪었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소위 세계대전, 인류가 처음 겪어보는 거의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같이 어울려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참화를 겪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참화 때문에 삶의 근거를 떠나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도저히 이런 데서 못 살겠다. 그리고 이런 기억이 남는 이 땅에 못 살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거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자는 미국이었죠. 미국이 엄청난, 그러니까 참전을 함으로써 엄청난 지원을 하면서 소위 전성국이 됐고, 그래서 미국이 기회의 땅이라는 것이 한 번 더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그 다음에 그만큼 힘이 있다. 그 다음에 유럽 대륙은 도저히 보기도 싫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전쟁의 참화 때문에 미국으로 유럽 사람들이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미국에는 주택이 부족하죠. 갑자기 그 나라에 이민자가 쏟아져 들어온다. 그러면 그 이민자도 살아야 되는데 살 집이 부족하죠. 살 집이 없으니까 이민자가 갑자기 많이 주택 수요가 늘어나니까 주택 가격이 오릅니다. 오르니까 주택업자는 잘 됐죠. 주택 가격이 오르니까 그때부터 주택 건설 붐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주택 건설 붐이 발생했는데 이게 붐이 발생하면 하기 시작하면 마구마구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집 짓는 데는 보통 시간이 몇 년 걸리죠. 그러니까 땅을 일단 확보하고 그 다음에 땅을 이게 정리해가지고 집 짓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집을 짓가지고 파는 데까지는 몇 년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흡집업 많은 건설회사들이 만들어지가 집을 지면서 집을 팔면서 경제가 확 붐이 됩니다. 붐이 되는데 전쟁의 참화에 따른 이민이라는 것은 그거는 일시적인 충격이죠. 올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뭐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데 어느 정도 오면 다 옵니다. 한 5년 정도 되니까 이제 올 사람 다 왔고 그 다음에 한 5년 정도 되니까 인간의 그 망각력 기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또 이런 데 필요해요. 그 또 참화를 한 5년 정도 지나면 또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살만하고. 그러니까 이 이민 추세가 2차 대전, 1차 대전 끝나고 시작됐는데 한 5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좀 주춤해지더라는 거죠. 주춤해지는데 주택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이때는 진짜 주택 공급이 엄청나게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정도 되니까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는 없고 주택 시장이 완전히 냉각기에 빠지는 겁니다. 미분양, 소위 말하는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택 시장에서의 조정, 더 이상 투자가 안 되죠. 그리고 투자했던 돈이 잠겨버리고 그러니까 주택 관련 건설 회사들이 주가가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 주식시장 붕괴의 트리거 역할을 했다. 방아쇠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많은 주택회사들이 파산을 하게 되죠. 집이 안 팔리니까. 집이 났는데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광범위한 은행 파산. 그러니까 기업이 파산하니까 건설회사가 파산하니까 그 건설회사의 돈을 빌려준 은행까지도 따라가 파산합니다. 따라가 파산하니까 투자자금 조달은 또 더 어렵게 되죠. 시작은 건설회사가 시작했는데 건설회사에 돈 빌려준 은행이 파산하면 건설회사가 파산하니까 돈 빌려준 은행 또 돈 떼이면서 파산하고 그러면 그 은행에 돈을 빌려야 될 다른 회사들 아무 문제가 없는 회사들마저도 이제 돈을 못 빌리니까 또 파산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연쇄 파산과 투자 감소를 연결시키는 소위 악순환의 그 터널로 들어간 겁니다. 자, 이 와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상태라 그러면 이 와중에는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때 정부는 긴축 재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재정 운영 준칙은 균형 재정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부들은 항상 정부 살림살이는 균형 재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의 균형이라는 것은 소위 최소한 필요한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정부의 균형이다. 뭐 첫 번째 공공재는 국방, 그 다음 두 번째는 치안, 경찰 서비스, 그 다음 행정 서비스 이런 것들만 정부가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만큼 세금을 딱 걷어가지고 그것만 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만큼만 걷어가지고 쓴다. 라는 것이 국가 운영의 기본 철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긴축을 하느냐?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고 투자가 줄어드니까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죠. Y가 줄어들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많은 세금은 소득이나 아니면 이익의 일정 비율만큼 받고 있죠. 소득이 줄고 그러니까 소득세가 줄고 기업들의 이윤이 주니까 기업들로부터 받는 세금, 법인세가 주는 겁니다. 소득이 주니까 그러니까 세금이 주니까 재정 지출은 그대로 있는데 세금이 줄 것이다. 그러면 지출을 줄여야 되는 거죠. 세금이 주니까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조세를 인상하고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겁니다. 세금을 더 받거나 세율을 올리거나 세율을 올리고 지출은 줄이는. 그래서 이제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둘 다 세금과 정부 지출이 둘 다 긴축 재정 방향으로 운영이 되죠.
그 다음 여기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전통적인 해석은 이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대공황을 만들었다는 거죠. 충격이 굉장히 컸고 충격이 굉장히 컸는데 이 큰 충격 하에서 정부도 재정 정책도 잘못했다. 그래서 이게 대공황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견해고, 여기에 이제 그러면 통화 정책은 잘했냐라는 이제 검토를 해봅니다. 통화 가석은 LM 곡선에 대한 충격인데, 뭐 전통적으로는 통화 정책은 별로 문제가 없었다라고 봅니다. 라고 보는데 그 전통적인 견해 이후에, 그러니까 90년대 이후에 이제 해석이 좀 달라졌습니다. 통화 정책에 대해 가지고 좀 다른 측면으로만 통화 정책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대공황은 통화량의 대폭적인 감소에 기인한 바가 컸다. 왜 대공황이 됐냐 그러면 앞에 이야기한 거기에다가 통화 정책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큰 공황이 됐다라는 것이 이쪽의 주장입니다. 이쪽이 주장하는 바는 29년에서 33년 동안에 통화량이 M1이 25%나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나쁠 때 재정 긴축을 하면 더 나쁘게 만드니까 그건 잘못됐다. 얘들 잘못한 것이다. 근데 통화량 또 잘못했다는 거죠. M을 25%나 감소시켰다. 이게 잘못했다. 당연히 잘못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 정도 감소에 대해서는 이게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P가 더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29년에서 31년 사이 P분의 M은 오히려 증가했더라는 거죠. 실제로 화폐 잔고는 증가했다. M을 일부러 줄인 건 아니다. M을 줄인 건 아니고 P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P가 훨씬 더 상승이 훨씬 더 줄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화폐 잔고는 늘었다. 실제로 화폐 잔고가 늘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통화량은 늘었다는 거죠. 실질 통화량은. 그러면 통화당국은 할 만큼 했다라는 것이 전통적인 통화당국에 대한 해석입니다. 명목값으로 막아 줄었지만 물가가 더 떨어졌기 때문에 실질값이 소위 늘어났다. 그렇다 그러면 뭐 통화당국은 할 만큼 했다. 또한 명목이자를 또 하락했다는 거죠. 명목이자를 또 하락했다. 이는 LN 곡선의 좌측 이동이 초래하는 현상과는 정반대죠. LN 곡선이 좌측을 이동하게 되면 통화량이 줄면 LN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명목이자율이 상승하죠. 그러면 정책을 잘못했는 겁니다. 근데 불황인데 결론적으로 가격 지표를 봐가지고 이자율이 하락했더라. 그러면 통화량을 안 줄인 거다. 안 줄였으니까, 늘렸으니까 이자율이 떨어진 게 아니냐. 그러면 통화 정책은 할 만큼 했다라는 것이 여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해석인데, 자,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고, 통화 정책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이고, 90년대 들어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재해석을 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잘못됐다라고 보는 사람이 이제 재해석입니다. 소위 벤 버낭키 같이 지난 이제 미국 금융위기 때 페드 의정을 한 벤 버낭키 같은 사람이 이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공황에 대한 가장 금융정책을 많이 연구하고 잘 연구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2009년 그때 8년 때 미국 페드 의정을 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금융위기가 잘 그래도 수습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 잘 수습하게 됐던 그 사람의 생각, 바탕, 이해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